것입니다. 왜 이승만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했느냐? 첫 번째 이유는 여기 발표 자료에도 다 제가 열거를 했습니다만은 이승만을 묶어두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로 하여금 대통령과 비슷한 주석이라는 감투를 줘놓으면 그 감투를 쉽게 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 감투에 대해서 약간이라도 신경을 쓰게 되면 공산당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일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은 미군이 점령하게 되어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승만을 주석으로 내세워놓으면 미군정이 인공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지 못할 것이다. 그런 예상입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이승만을 내세우면 또 기타 우익인사들을 인공에다 내세우면 우익진영 사람들이 인공 문제를 놔두고서 완전한 반대 태도를 취하지 못할 것 아니냐. 우익진영의 혼선이 초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료에는 제가 적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 가급적이면 많은 세력을 흡인해야 한다는 코민테른의 통일전선 지침에 부합하려고 할 것 같으면 우익인사를 내세워야 우익인사들이 그나마 반발을 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용을 목적으로 해서 이승만 박사를 내세운 것인데, 사실은 이 박사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은 박헌영의 오해입니다. 어쨌든 그런 오해까지를 다 합해서 그런 전술로서 이 박사를 인공 주석 명단에다가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공의 구조를 보면 이 주석직에 올렸다고 해서 그 형식적인 감투만 준 것이지 이 박사의 노선을 상당히 수용하려는 그런 의사는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공이라는 조직은 중앙위원회가 상위에 있고 부서 책임자는 그 하위에 있습니다. 근데 중앙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부서 책임자들이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누군가? 여운형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권력 서열로 보면 여운형 밑에 있는 것이 이 박사입니다. 형식상으로. 또 여기서 재밌는 것은 박헌영이 중앙위원이나 부서 책임자 명단에 자기 이름을 올려놓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실질적인 주인인데 무관의 제왕인데 거기서 무슨 타이틀이 필요한가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브루스 카밍스 같은 바보는 뭐라고 해설을 하느냐. 박헌영은 좌우 합작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는 아무 감투도 차지하지 않은 양보를 했다. 그런 넓은 아량으로 인공 조작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카밍스 같은 바보일 수도 있고 그 공산주의 동조자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의 주장이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공 문제는 그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이 이승만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끌어들인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싸움이 생기게 됩니다. 왜 싸움이 생기게 되느냐. 이름을 도용당한 이 박사가 그것에 동조하면 싸움이 안 되고 그것을 수락을 거부하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사는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수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을 천명하지 못했습니다. 또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박사가 인공은 9월 6일에 발표가 됐고 이 박사가 귀국한 것은 10월 16일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서부터 해방정국 초기에 이승만 박사와 공산주의 세력의 대립의 제2라운드로 들어갑니다. 이 박사가 귀국을 해가지고 귀국했을 때 물론 우익진영이 이 박사의 귀국을 환영했습니다. 그럼 좌익진영은 어땠느냐? 좌익진영도 아주 전폭적으로 이 박사를 환영했습니다.
이 박사 환영을 한 이 대목은 눈이 잘 어둡지해서 잘 안 보여도 그것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민공화국은 18일에 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성명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의 주석 이승만 박사는 드디어 귀국하였다. 3천만 민중의 경항 대망의 적이었던 만큼 경항 대망의 표적이었던 그런 뜻입니다. 적이었던 만큼 전국은 환호에 넘치고 있다. 우리 해방운동에 있어서 박사의 위공은 다시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조선인민공화국 주석으로서 추대는 조선인민의 총이이며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해방조선은 독립조선으로서 위대한 지도자에게 충성으로 감사와 만장의 환영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더 이상 찬양할 수 없는 어구로 그렇게 발표를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좌우 환영 속에 이 박사가 왔습니다. 근데 이 박사는 와서 어떤 일을 하는가? 제일 처음부터서 이 박사는 두 가지를 천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정치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독립을 빨리 찾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은 됐지만은 지금 주권을 갖지 못한, 지금 주권을 가져야 독립이 되는 것입니다. 주권을 갖지 못했으니 여전히 소련과 미국의 지배하에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빨리 독립을 찾자. 그런 것을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빨리 독립을 찾으려면은 민주의 뜻에 따라서 국가를 건설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빨리 선거를 조직할 수 있는 임시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임시조직의 주관하에 선거를 실시해서 빨리 정부를 만들어서 국가를 독립을 시키자. 이 두 가지를 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요약을 하면 대동단결과 자주독립입니다. 또 민의에 따른 자주독립. 오늘날에 와서 이승만 박사를 민족 분열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말을 거꾸로 한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공산당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이유를 가지고 민족 분열자라고 말하는데 이 박사는 처음부터 공산당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 민족 한테 뭉치기 위해서 한데 뭉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공산당에 대해서 포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떻게 포용적인 자세를 취했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이 박사의 성명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공산당, 그러니까 이게 10월 20일 귀국 후 5일 후에 행한 방송 연설에서 한 그 연설 내용입니다. 나는 공산당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주의에 대하여도 찬성함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대책을 세울 때 공산주의를 채용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공산당에 대해서 처음부터 배타적으로 나왔다 하면 이승만 박사를 분열주의자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박사는 자신의 반공 신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뭉쳐서 독립을 빨리 이룩하자는 그런 뜻에서 그것을 그런 자기의 독립 책략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에 대한 포용적인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 박사의 민족 통합주의적 노선에 따라서 좌우 세력이 그나마 동조를 해가지고 귀국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된 무렵에 독립촉성 중앙협의회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독립촉성 중앙위원회 그 준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좌우 사람들이
다 이 조선 호텔에 모였습니다. 조선 호텔에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이 박사가 늘 말합니다. 좌우가 대립을 해갖고 국내에 있던 좌우 세력이 자꾸 대립을 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시비를 걸고 서로 잘 회의 진행이 안 되면 이 박사가 말합니다. 좌와 우를 따지지 말고 우선 악수할 것이 있으면 악수하고 나가자. 우선은 좌와 뭉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회의를 마쳤는데 준비회의가 끝난 후에 이제 준비회의의 절차에 따라서 정식 이제 6시 그러면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실무회의를 구성하는데 공산당하고 인민당이 빠져버립니다. 여운형과 박헌영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가 어떻게 하느냐. 1차로 그러니까 그 준비 실무진 구성에는 다 이름이 들어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빠졌습니다. 심지어는 공산당 장안파 사람들은 거기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박헌영파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박헌영과 여운형이 빠졌다. 그래서 이 박사가 26일에 우선 먼저 여운형을 만납니다. 단독으로. 그래서 불러가지고 여운형과 이 뭉쳐서 하는데 왜 좌우로 꼭 나눠서 싸움을 하려고 하는가. 그러면서 설득을 해서 여운형을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박헌영에 대해서는 10월 30일에 또 불러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려 4시간 동안을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양보를 하는가. 논의된 이야기는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만 대체로 이와 같은 것으로 이 박사가 양보를 합니다. 뭐냐. 양보한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인공주석직에 대해서 내가 취임할 것을 고려하겠다. 그런 수로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얘기를 하는가. 친일파 청산 문제, 공산주의자들이 친일파 청산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친일파 청산 문제는 나도 찬성이다. 그러나 지금 현 단계에서는 친일파 청산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벌자 시간을. 그리고 당신은 내가 한 대로 그대로 따르지 않더라도 독촉 모임에 참여해서 당신이 주장하고 싶은 말을 한번 주장해라. 다수가 동의하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등등의 서로 이제 타협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타협을 하게 돼서 박헌영도 다소간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설이 되고 있습니다. 추정적 해설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박헌영은 독촉중앙협의회에 참여하게 됐는데 세 가지 문제를 걸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제기된 것이 아니고 시간차를 두고 이제 제기되는데 그 세 가지 문제를 두고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이승만의 발을 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연합국에 대한 메시지를 채택하는데 이 박사는 한반도를 분단시킨 연합국에 대한 책임을 묻는 투로 이제 그 메시지 속에 그런 내용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를 존중해야 한다. 그런 내용을 메시지 속에 들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은 우선 열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를 해방시켜준 열강의 은혜에 대해서 배반하는 일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열강에 대한 은혜라기보다는 소련에 대한 불공헌 태도를, 불공헌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 인정은 그 망명자 집단인데 그것을 우리가 존경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메시지에서 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소란이 일어나니까 여운형이 봉합을 합니다. 그러면 이 박사가 제출한 이 메시지 초안 문제를 놓고 수정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수정위원회를 만들자. 그래서 수정위원회에 박헌영도 참가하게 합니다. 그런데 수정위원회 모임을 가지니까 박헌영이 불참해버립니다. 그래놓고 밖에 나가서 자꾸 이제 독촉 중협은 민족통일전선단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박헌영이 한 사람이 빠졌다고 독촉 중엽이 메시지 헐리를 못하면 안 되니까 독촉 중엽 메시지를 11월 4일 날 발표합니다. 이 박사의 초안이 거의 그대로 해서 그 내용을 그대로 거의 계승해서 발표됐는데, 그러니까 여운형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소련에 대해서 불공하고 또 임정을 존중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한 것에 대해 비난을 하면서 이제 그런 요소를 빼버린 연합국에 대해서 공손하고 임정 문제를 무시하는 그런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남한에서 이승만 박사는 친미 사대주의자고 외세의 아주 추종적인 인사이고 박헌영이 자주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상은 그 반대였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